안녕하십니까. 장성철의 제주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장 위원장님 화장 다시 배우라고. 이거 뭐, 비비크림 잘못 떡칠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발라봤습니다만은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초짜지만. 카메라에 하여튼 적응하는데, 예. 많은 훈련을 하고 있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초반에 제 음질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채널 제주 우리 강내윤 사장님께서 음성에 대한 좀 서포트 기본은 무선 마이크를 사주셔서 이 자리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세트로 해갖고. 강윤 그 기자님이 영상 관련해서는 하여튼 전문가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자리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자, 먼저 한 모금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현안을 다루기 전에 저번 주, 일명 블랙홀이라 가지고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이슈, 블랙홀 이슈, 바로, 검찰이, 오영훈 제2도지사를 기소한 사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야당 탄압이라고 울부짖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법치주의죠. 법의 잣대로 결과를 보면 될 거지,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할 거 아니다,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검찰이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기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이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탄압이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식적으로 야권 인사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이러면서 또 야당 탄압이라고 한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비영리 단체가 선거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렇게 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예요. 5월 달에 선관위에서 검찰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 자체를 야당 탄압으로만 몰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국가 공식 기관에서 이루어진 고발에 기초해서 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주장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하나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 쪽에서 법리적으로 또 쟁점에 대해서 입장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사법부의 재판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고, 또 재판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뜨겁게 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대신에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라고 해서 덜 봐주고 혹은 또 더 봐주고, 이런 문화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 경우도 어떤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선행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법원에서 그에 대한 마땅한 내릴 거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도내 정가에서 회자됐던 선거 관련 범죄의 혐의 범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550만 원의 지출이 이루어졌잖아요. 발표한 내용에 보면 그 지출 내용이 정치자금법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의
범죄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이제 추가된 것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재판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질 거고 그 사이에 이거 관련해 갖고 제주정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네. 카드라 통신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법정에서 이제 유무죄를 다루게 되면 어떠한 법리적 그 구성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지름길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카더라 통신이나 또 너무 또 적대감이나 또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걸 선행적으로 깔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이렇게 다뤘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 쪽에서 약간 반발이 있었던 건데, 네. 지난 11월 25일 정민구 의원께서 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례회에서 서귀포시 문화체육국 예산에서 신규로 네. 서귀포 K-팝 문화 콘서트 행사 운영비로 10억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솔직히 서귀포 예산이 상당히 적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는데 어떻게 하루 행사에 예. 뭐 아이돌이나 K-팝이면 아이돌 부르겠죠. K-팝 행사에 무려 10억 원이나 책정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정책기획관으로서 정책 예산 다 달아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뭐 방송이나 또 인터넷 언론이나 신문 이렇게 보면 서귀포에서 하루 행사에 10억 쓸 수 있냐? 이게 다 제목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굉장히 서글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귀포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서귀포 지역은 늘 작은 예산만 써야 돼요. 그런 고정관념이 전 많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귀포에서 기획한 K-팝 행사에 10억 원의 행사가 타당한 것이냐. 서귀포 지역에 어떤 K-팝 행사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런 어떤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선행이 돼야죠. 근데 정민구 의원께서 서귀포에서 10억을 써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왜 안 돼요? 사업이 타당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전 이러한 접근법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서귀포 담당 부서에서가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서 이게 정말로 타당한 건지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는 작업을 도의회 정로에서 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을 답변한 내용 보면 뭐 전국적인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어떤 K-팝 스타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근데 왜 그런 K-팝 스타들을 서귀포 지역에 데려오려고 했는지 이것이 일회성 행사인지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연계 효과가 있어서 예전에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또 향후에 계획된 어떤 미래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저는 그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귀포만이 아니고요. 제주도 전체가 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잖아요. 뭐 코로나 상관없어요. K-팝 뮤직이 이게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인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제주도가 K-팝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점검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정민구 의원님께서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고 이번 행사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은 서귀포시에서 이거 하지 말고 제주도 어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서귀포가 솔직히 말해서 서귀포가 우리도 가다 보면 예산이 적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게 사람이 만날 예산 담당 만날 때마다
서귀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0억이 배정된 거에 대해서 약간 괴리감? 뭐 이럴 수 그 정민구 의원이 그렇게 서귀포시 재정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 도 예산에서 좀 삭감한 거 5억 정도를 좀 얹어주고 서귀포 예산에 좀 이게 매칭을 해라. 그렇게 조정하라고 도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책적인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그거 한 거 자체를 폄하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예산이 적느냐 많으냐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를 예산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이 써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번 그 K-팝 10억 예산 그 논란을 보면서, 지역 전체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야, 이 부분은 이 서귀포 시민들이 보면 되게 서운하겠다. 응? 서귀포 시청 예산이 10억을 다 써서 K-팝 행사를 하는데 돈이 좀 걱정이 되면, 도지사나 도의회가 좀 얹어서 5억 정도 주면 되죠. 예? 근데 그것이 정말로 적정한 행사냐에 대한 논쟁은 아무도 안 해. 예? 뭐 취지는 이해한다? 뭐 취지를 이해했으면 그 내용은 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10억을 책정하면서 아마 의회하고 전혀 얘기가 없이 그냥 예산만 해갖고 해주십시오 이런 식 같아요. 그러니까 정민규 의원이 그럼 이거 도지사 예산입니까? 정책 공약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산 심사라고 하는 것이 워낙 항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공식 회의하기 전에 모든 부서가 이걸 다 가서 이제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은 서귀포에서 10억, 단 하룻밤에 10억은 의회하고. 하룻밤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룻밤 서귀포시 10억을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정민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야죠. 왜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중요한 행사라면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왜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언론에 그렇게 안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귀포시는 다 촌동네니까 예산 그렇게 쓰지 마라, 그렇게 하기밖에 안 들리지. 그런 평가는 난 동의를 못 하겠어요. 오히려 20억, 30억도 쓸 수 있다, 그런 각오로 해야 지역의 발전을 한번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민구 의원께서는 아마 그 10억 편성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던 서귀포시가 10억 편성하면서 의회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요, 너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삭감을 해야 돼요, 의회가. 전에. 그리고 나서 내년 6월 행사면 추경할 때 제대로 와서 설명하고 동의 받아라. 그렇게 의회답게 해야지요. 그 볼멘 소리 하면 되겠어요? 하여간 참 이것도 정민구 의원도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서귀포시에 뭐 이준석 문화예술관부터 예술 그 인들이 많잖아요. 단체도 많고. 근데 그분들한테도 서귀포시가 예산 좀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게 좀 책정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쪽도, 정민구 의원은 예술 쪽도 신경 써달라. 그 10억 할 거면 나눠서 그분한테 넣어주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서귀포시가 어쨌든 간에 형평성 논란을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분명히 그 예측을 했을 건데 도의하고 얘기도 안 했고, 그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좀 예산 배정을 왜 의회에 가서 내가 못하니까 의회에 가서 해결하라 식으로도 발언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아마 서귀포 예술인들이 그 부분은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도의회 의원들이 예산 결정의 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도의회가. 예를 들면 예산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요, 집행부가 편성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43명, 45명의 도의원들이요, 각기 예산 편성 권한을 일부 갖고 한다고 치면 도정이나 시정 전체의 정책적 효과가 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거나 감액시킬 수는 있어도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 도의회에 가면 도의회 의원이 신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게 관행처럼 지금 돼 있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전에 우금민 지사 있을 때도, 또 원희룡 지사가 초임 왔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막 붙었었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은 거의 의회가 완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서귀포시의 그 문화예술인들이 예산에서 소외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편성이 안 돼 있지 않냐.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돼요. 선심성 발언이잖아요. 그냥. 괜히 그분들한테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를 들면 뭐 서예 혹은 뭐 트럼펫 혹은 뭐 장애인 예술 이런 거 예산 1,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뭐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서 정치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서귀포시 문화예술진흥, 특히 뭐 소외된 분들의 어떤 예술 창작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도움이 안 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데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 예, 네. 이게 뭐 대통령께서 뭐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실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그냥 우리가 뭐 화물연대 전국적인 사항을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현재 제주도에 닥친 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다수, 그다음 감귤. 지금 감귤이 지금 제철이거든요. 감귤 육지에 나가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월동채소. 이건 하루하루가 바뀌면 썩고 그러거든요. 삼다수는 어쨌든 이거는 좀 보완이 가능하니까 있는데 월동채소하고 감귤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번 파업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1차 산업과 관련된 물동량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치명타죠. 이게 만약에 진짜 뭐 한 10보름 더 파업이 가버리면 그 손실은 뭐 말로 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화물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좀 특이해요. 말 그대로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네. 법령 때문에 그래요. 법령에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자동차 기사분들이 특수 고용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이면서 노동의 위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예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 아닌가요? 개인 사업자죠. 저도 대리운전 해봤는데 법적인 지위가 노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이면서 민주노총의 어떤 보호 혹은 연대 혹은 비호 이런 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운수노조라고 있는데 거기에 화물연대 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차원에서는 이건 파업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파업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경영자를 상대로 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운송 거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개인 사업자들이 운송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 운송 거부 행위가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뭐 실질적으로 다투어야 되겠지만 현행 법에서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 3권과 관련된 어떤 그 법의 보호를 현재 화물 노동자, 화물 기사 혹은 화물 사업자 이분들은 받을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화물연대가 노동자냐 개인 사업자냐 막 헷갈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물 현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노동자는 아닌데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면서 어떤 그 전국적 규모의 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아주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국토부나 국가에서 작업 개시, 작업 개시라는 게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업무 개시 명령인데요. 업무 개시. 이게 그러니까 운송 거부했잖아요. 운송 거부. 운송 대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죠. 처벌받아요? 아마 3천만 원의 벌금과 뭐 3년 이하의 징역과 뭐 아주 세네요. 셉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지대한 그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에겐 가혹할지 모르지만 국민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공권력의 수준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또 그에 따른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페널티도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거 좀 물류가 지금 보니까 90% 끊겼다고 뭐 뉴스에는 나오는데 정도 정확하게 이번 파업의 성격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 화물 운송 개인 사업자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파업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파업이 아니고 운송 거부 행위고 그거는 우리가 더 받고 싶은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 물건 칠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 거래죠. 담합이죠. 담합이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담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불공정 담합은 왜 생겼냐? 우리나라 이런 그 개인 그 화물 운송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회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대부분 다 지입자예요. 네, 지입자, 네. 개인 화물 운송자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 화물 운송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화주는 적죠. 그러니까 개인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다수고 그 화물을 갖고 있는 화주는 적으니까 누가 교섭에서 위가 있겠어요. 화주가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운송을 해서라도 내가 계약을 할래. 하는 사람한테 일감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종의 약간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것이 오랫동안 돼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에서 얘기하는 장시간 운송을 하면서 시달린다. 이게 일면 타당성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개인 화물 그 운송자들 대 화물 화주가 이렇게 교섭하는 거래하는 이 시장을 화물 운송 기업이 성장을 해서 이 화물 운송 기업과 화물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 대등하게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줘야죠. 이게 대표적인 게 택시잖아요. 택시도 지입자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자기 혼자.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인데 현재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고치는 것이 이런 파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물연대 본부에서처럼 주장을 해서 안전운임제 해라, 전품목으로 해라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면 당장 그 화물연대 소속된 그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어떤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요, 국제 경쟁력이 있고 쓰러져 가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일거리가 없어져요. 결국은 화물연대에 소속된 분들도 나중엔 일거리가 없어서 부족해져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들어가려면 가장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런 진단을 하는데 물류 산업에 대해서 선진화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되고 그 첫 번째 조건이 이런 지입제 같은 거를 정상화시켜서 물류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런 지입제 화물 그 사업자들이 물류 기업의 정상적인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부가 인프라 투자도 하고 제도적 개선도 하고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럼 운송업체가 막 공룡이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예를 들면 그 불안정 경쟁,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경쟁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숫자의 그 물류 기업들이 생겨서 그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데 지금은 무한 경쟁이에요. 개인 사업자들이 상호간에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운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화물 운송을 딱 시작을 했어요. 이제 20대 중반. 체력이 땅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서너 시간 자고도 막 운송하겠다고 왜 돈 벌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면 결국은 운송기업이 일정 정도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여기에 개인 화물 운송자들이 화물연대 소속된 이런 화물 개인 사업자이면서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사를 해서 정상적인 그 운송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전 병행해야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거 관련해갖고 정부도 분명히 계속 화물연대가 계속 파업을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하는데 지난 10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물류 파업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정부가. 역대 정부가 다 그랬어요. 어쨌든 맞죠. 물류 산업의 선진화가 목표라 되고 물류 산업의 선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 화물 개인 사업자 분들이 그 물류 기업의 정상적인 노동자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물연대 이런 본부라는 그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뭐 화물연대가 다음 주 방송할 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풀리면 뭐 외국 사례도 아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입제를 갖고 그 화물 운송 시장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땅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거긴 다 기업이죠. 아, 그래서 기업으로 돼 있죠. 예를 들면 화물을 따올 때 기업이 따오지 개인 기사가 가서 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따게 되면 조건을 따지고 서로 이게 입찰을 하더라도 건전하게 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하게 되면 수만 명이잖아요. 단가 치고 막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덤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인 화물연대 소속된 그분들이 뭐 잘못이다, 너무한다 이런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비노조라고 해야 되나?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한테 테러나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게 보도에 좀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극단적인 이기심이 이제 발동한 거죠. 이게 자기들이 주장한, 관철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운송을 누가 막 해줘버리면 자기네 파업력이 약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화물연대 소속돼서 민주노총에 소속돼서 파업 혹은 운송법의 행위를 할 권리가 있지만 그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운송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폭력으로 막는 거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강경하다 할 정도로 저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부가 왜 있습니까? 국가가 왜 있습니까? 보호해줘야죠.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 주에 아무튼 정부하고 화물연대 쪽하고 지금 계속 얘기가 오늘 협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협상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협상되면 아주 좋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아마 강하게 나갈까요? 그러니까 오늘 협상이 화물연대 쪽에서 어떠한 상황 판단과 그 향후 전략을 갖고 임하느냐, 또 정부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다 판단을 못 하잖아요. 어떤 식의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이와 같은 불법 운송 거부 혹은 화물연대에서 얘기하는 파업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는 어쨌든 우선 엄정하게 잘 해결을 하고 중요한 건 이분들의 어떤 주장이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의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 발굴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게 윤석열 정부한테 주어진 전 사명일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놓친 게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주장. 네. 뭔가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노란 봉투법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첫째는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을 하면 지금은 합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생겨난 회사의 손실은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 개정안, 그게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정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파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노동조합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넣어달라. 이게 이제 지금 민주노총 파업의 가장 큰 주장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지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자가 있고, 1차적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있어야 이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계약을 한 사람들도 이 3차에 걸쳐, 3차 하청이죠, 하청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도 이 노동자의 노동활동 혹은 또 수입,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미치는 어떤 원청이 있다면, 이 원청도, 원청에 소속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뛰고, 원청 회사를 상대로 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조의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사장인지 몰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장은 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만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식으로 몇 개 기업인데, 여기 다 건너뛰고, 대기업에.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는 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A라고 하는 대기업, B라고 하는 대기업, 혹은 C라고 하는 중견기업하고 거래를 해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치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회사를 상대로 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시장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저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입법이 될 수도 없고, 만약에 입법이 된다, 그러면 위헌 소송하면 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 노노 대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때는 질서가 없죠. 거의 무질서의 극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도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이랬어요. 아니, 합법 파업은 지금도 보장돼 있다니까요. 불법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정치적으로 진 빚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국민 경제를 혁신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물연대나 민주노총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는 더불어민주당부터 손을 끊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많은 현안을 다뤘고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는 지금 장 위원장님이 했던 삼화부영, 그 다음에 한전전기요금 인상, 그 다음에 서부중학교, 그 다음 또 뭐 있죠? 찾아보죠, 뭐. 네. 하여간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이슈로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뉴스 보면은 사후에는 아니고, 보도자료 이후, 그 다음에 작성 이후에 이거 다시 취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 방송에는 이런 우리가 다뤘던 이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송을 진지하게 재밌게 들어주신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